폴켄더, 파월 의장직이 끝나면 연준 이사회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제니퍼 숀버거, 선임 기자.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5시 31분 GMT 플러스 94분 읽기.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수요일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이 내년 5월 의장 임기를 마치면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차관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임기가 끝나고 더 이상 의장직을 맡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파월 의장이 그런 전통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이 연준 의장을 대체하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강력한 중앙은행 이사회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옵션을 고려하면서 파월 이 연준에서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최신 신호입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1월 31일 사임으로 14년 임기의 새로운 연준 이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정부는 현재 누가 그 자리를 채울지 논의 중입니다. 또한 파월 의장이 내년 5월에 임기를 마치면 두 번째 이사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그것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후임자로 물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중앙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인물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화요일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넥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요청이 있으면 맡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논의된 한 가지 옵션은 헤셋이 1월 31일에 공석이 되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먼저 임명되고 그런 다음 트럼프가 파월 의장이 내년 5월에 임기를 마치면 헤셋이나 크리스토퍼 월러 등 다른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의장으로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케빈 워시를 포함한 다른 후보자들도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워시는 이번 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베센트는 최근 몇 주 동안 연준에 대한 일련의 비판을 쏟아냈지만 결국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될 후보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폴켄더는 야후 파이낸스의 대통령이 이미 그 직위에 대한 인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넓은 범위를 공략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으며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폴켄더는 수요일 연준이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할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우리의 금리 환경을 살펴보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폴켄더는 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재검토하고 현재 금리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데이터를 살펴보고 미국 근로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요일에 공개된 6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의 마지막 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들은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일시적이거나 적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람은 몇몇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주지사는 둘 다 6월 회의 이후 이번 달 7월 28일에서 29일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들은 6월에 있었던 마지막 회의에서 올해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인플레이션 예상이 높아서 인플레이션에 의미 있는 상승 위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무역 서한 22건으로 늘어나며 브라질의 50% 관세 부과 위협 재차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무역 파트너들에게 보낸 또 다른 서한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에는 대통령이 자이르 볼소나로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고 묘사한 브라질의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전 대통령은 자국의 2022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선에 실패한 후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서한에는 이 재판을 국제적 수치라고 규정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게시한 8통의 편지 중 하나에는 필리핀에서 몰도바에 이르는 국가에 8월 1일부터 20%에서 3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공개된 추가 서한에는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스리랑카에 대한 30% 세율, 브루나이와 몰도바에 대한 25% 세율,
필리핀에 대한 20% 세율이 포함되었습니다. 브라질을 제외하고 필리핀은 수요일에 가장 큰 발표를 했으며 미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은 가치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 중 약 30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볼소나로의 운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볼소나로는 트럼프의 오랜 열렬한 지지자이며 2020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에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공개한 서한 중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브라질이다. 수요일에 브라질에 보낸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공개한 다른 서한과 주요 면에서 달랐지만 모든 것은 지금부터 8월 1일 시행일까지 협상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하루 종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현 대통령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에게 보낸 서한에서의 관세는 귀화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룰라는 2022년 선거에서 볼소나루를 물리친 인물입니다. 현재 브라질 대통령인 그는 트럼프가 보우소나루에 대해 가하는 압박에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압박은 수요일 관세 위협이 있기 전부터 며칠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는 브라질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의 간섭이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타 관세서 브라질 외 지역에서는 수요일에 발표된 요금 발표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었으며 4월에 처음 발표된 요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제한된 세율이 17%에서 20%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몰도바는 31%에서 25%로, 알제리는 30%로 동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새로운 관세율을 어떻게 정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대통령은 상식에 기반한 공식이고, 적자에 기반한 공식이고, 수년간 우리가 받아온 대우에 기반한 공식이고, 순수한 숫자에 기반한 공식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4월에 트럼프는 무역 적자만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책정했습니다. 그러한 다른 요소들은 브라질의 경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는데 트럼프가 4월에 발표했을 당시 브라질은 10%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현재는 그보다 5배나 높은 관세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일련의 선언은 월요일에 발표된 14개의 서한에 더해 나온 것이며 대통령이 구리에 대한 50%의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는 등 호전적인 새로운 수사가 급증한 이번 주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대통령이 취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가 행정조치를 통해 상호 관세 마감일을 약 3주 앞당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대체로 이 소식을 무시했습니다. 무역 협상에는 시간이 걸리고 수십 개국과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는 생각은 협상팀의 역량을 제한할 뿐입니다. 현재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활동하는 전직 무역 협상가인 웬디 커틀러는 수요일 야후 파이낸스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마감일은 8월 1일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무역 파트너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진행이 거의 없음. 또한 수요일에 게재된 일련의 편지,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1시 30분 조금 지나서부터 트루스 소셜에 순차적으로 게재되면서 인도와 EU와의 거래에 대한 진전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잠재적 효과를 약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두 국과의 협정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아마도 유럽에 서한을 보내기까지 이틀 정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유럽과의 합의 가능성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수요일 아침 일찍 유럽이 협상을 계속할 것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수요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의 요청에 따라 마감일이 연기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베센트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타임라인은 이번 주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약화시켰습니다. 시장은 마치 TV 재방송을 보는 것만큼이나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에드워드 야데니는 이번 서한 발표 전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렇게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수요일 아침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뒤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담긴 조건이 실제로 적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회의론이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나바로는 수요일 아침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시장은 이 서한들이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이뤄지는 협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벤 월스츠컬은 야후 파이낸스의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해설: 트럼프 감세안은 아껴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요. 릭 뉴먼 수석 칼럼니스트. 업데이트됨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오후 11시 5분 GMT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서명한 세금 법안으로 순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운 좋게 목격하더라도 서둘러 돈을 쓰지 마세요. 트럼프는 한 손으로는 주고 다른 손으로는 받는 사람이니까요. 최근 트럼프의 세금 인하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세율이 인하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금 인하가 아닙니다. 세율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금 법안이 없었다면 세율은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더 높은 세금을 부담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서명하여 발효시킨 개인소득세 인하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였고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세율은 이제 영구적으로 적용되어 만약 세율이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면 큰 타격을 입었을 일부 납세자들에게 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납세자는 2017년 감세 조치가 만료되었을 경우보다 연간 약 2,600달러를 덜 내게 됩니다. 상위 1% 소득자는 연간 약 67,000달러를 덜 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저소득 가구는 연간 약 150달러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팁과 초과 근무 수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정 한도까지 면제하는 등 몇 가지 새로운 감면 조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9년에 만료됩니다. 이 새로운 법은 또한 주세와 지방세의 공제율을 높여 주로 부유층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감세법 덕분에 더 부유해진 기분이라면 아직 기뻐하지 마세요. 감세로 인한 절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가계의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소개합니다. 트럼프 관세.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관세는 여러 차례 연기되었지만 다른 관세들은 발효되어 약 3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2.5%에서 약 1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선불로 지불한 후 고객에게 전가하는 실제 금액이며 소매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트럼프가 2월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가 왜 아직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재고입니다.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1분기에 대량 재고를 쌓았습니다. 수입은 1분기에 급증했다가 2분기에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 부과 전 상품의 재고는 크게 증가했지만 고가의 관세 부과 후 상품의 재고는 훨씬 줄었습니다. 관세 부과 전 재고가 소진되고 관세 부과 후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재 수준에서 트럼프 관세가 물가 상승률을 약 1.7%포인트 상승시켜 일반 가정의 연간 지출이 약 2,3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트럼프 감세로 일반 가정이 절약할 수 있는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비용 증가를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수입품, 즉 의류, 신발, 백팩,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주로 구매하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이러한 비용 증가를 실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쯤이면 트럼프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트럼프의 차입 폭증. 정부의 연간 적자는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트럼프 감세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최소 4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확보된 22조 달러의 신규 차입에 더해진 금액입니다. 재무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금리를 예상보다 높게 끌어올려 시장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국채가 너무 많이 유입되어 매수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외면할 자산으로 유인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소비자 및 기업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다른 모든 금리도 상승합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기대해왔지만 2025년 대부분 7%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42만 달러 대출의 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매달 222달러, 연간 2,664달러의 이자 비용이 추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절감 효과가 또다시 발휘됩니다. 부채를 갚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부채 위기에 대한 경고가 너무나 많았기에 마치 만연한 오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침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평소라면 하락했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기가 아니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단지 첫 번째 충격일 뿐입니다. 금리 상승은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계속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다른 형태의 정부 지출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자 지급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의회가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삭감하며 연방 예산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세금 인상, 복지 혜택 삭감,
또는 둘 다를 통해 거의 모든 납세자에게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전국 판매세와 유사한 연방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관세와 유사하지만 수입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일상용품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삭감,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축 정책은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기 침체를 초래하여 소득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유층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엄청난 과소비를 해왔고 지구상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빚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분수에 넘치는 돈을 영원히 쓰는 것이 미국인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저축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릭 뉴먼은 야후 파이낸스의 수석 칼럼니스트입니다. 트럼프, 연준 파월 후임자 물색 목소리 커져. 제니퍼 숀버거, 선임 기자.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오후 9시 28분 GMT 플러스 9.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중앙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 자리를 채울 방법에 대한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화요일 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 내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요청이 있으면 맡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논의된 한 가지 옵션은 하셋이 1월 31일에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인 아드리아나 쿠글러의 사임과 함께 시작되는 14년 임기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직을 채우기 위해 먼저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내년 5월에 임기를 마치면 해셋을 의장으로 임명할지 아니면 크리스토퍼 월러 등 다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를 임명할지 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케빈 워시를 포함한 다른 후보자들도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워시는 이번 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베센트는 최근 몇 주 동안 연준에 대한 일련의 비판을 쏟아냈지만 결국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될 후보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주 TV 인터뷰에서 연준을 한 번 넘어진 후 다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노인에 비유하며 관세 혼란 증후군은 연준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파월 의장과 다른 연준 관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나온 한 가지 가능성은 베센트가 재무부 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동시에 맡는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러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1913년 중앙은행 설립부터 1935년까지 모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해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법이 개정되어 재무부 장관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화요일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장관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 발언을 한 후 베센트를 바라보며 나는 당신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두세 명의 후보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는 서너 명 정도면 누구를 선택할지 안다고 말한 지 약 일주일 후의 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그는 너무 늦지 않은 한 누구든지라는 메시지를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파월을 묘사하는 데 사용해온 별명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하며 현재 금리가 최소 3%포인트 이상 높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행정부는 파월 의장이 임기를 마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하며 그렇게 되면 백악관이 해당 기관의 두 번째 인물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파월의 이사회 위원 임기는 2028년까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사회 위원직에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센트는 지난주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두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는 이번 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과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식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상호 존중이 매우 큽니다. 트럼프. 추가 관세 서한 발표 약속하고 브릭스의 경고. 트럼프.
구리에 50% 관세 부과하고 의약품에 200% 관세 부과 위협. 야후 파이낸스. 끝끝끝 심하이.